그 프랑스 혁명 이야기라서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내용이 좀 지저분합니다. 더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혁명,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 지난번에 했을 때랑 비교하면 참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얘기가 많으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물론 그래도 미성년자는 없으니까 못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예방접종도 맞고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은 다 뭐 영화로 알더라고요. 그죠? 레미제라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나폴레옹, 뭐 이런 영화를 가지고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뭐 감정적인 것만 막 배우고 귀족과 왕족들을 막 처단한 민중들의 혁명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다 거짓말인 거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가 이제 이 내용을 했었어요. 여기 보수주의 또는 리버럴리즘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 미국에서는 이 자유라는 말을 뺏겨간 거잖아요.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자유를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진보주의 또는 1789의 정신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데 이게 있습니다. 이 영어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안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liberal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진보, 좌익을 이제 말을 합니다. 보수주의에서는 또는 1776의 자유, 1776 연구소 소장이잖아요. 1776의 자유에서는 인간보다 위에 있는 어떤 도덕법,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아직까지는 자연법 이런 거를 믿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개인이 항상 그 단위예요. 모든 계몽 또는 계화의 단위가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주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사회를 보존하려고 하고, 그 결과는 대의제 (representative government), 대의제 헌정공화제, 입헌 군주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입헌, 왕이 있더라도 어쨌든 왕 위에 헌법이 있으면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제가 그렇죠. 최초의 자유민주제는 미국이고요. 미국하고 가장 닮은 꼴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789의 혁명은 일단 인간 위에 있는 어떤 존재나 법을 부정해요. 인간이 최상위다. 특히 인간의 이성이 최상위다. 최고 존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다 먼지나는 겁니다. 우리의 뭐 사랑하는 감정 이런 것들도 다 화학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벽을 추구를 하죠. 인간 이성이 최고기 때문에 인간 이성이, 특히 집단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선, 그것이 곧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를 해야 된다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진보 사상 때문에 사실 나치도 있었고 스탈린도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이상,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먼지일 뿐이에요. 어차피 먼지일 뿐이기 때문에 빨리 그 이상 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치 같은 경우에는 아리안 민족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없어져야 돼. 어차피 자연 발생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 아리안 민족 빼고는 다 퇴보하고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 진화의 과정을 빨리 우리 세대에 빨리 이룩하자라고 해서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겁니다. 너무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만약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가스 챔버만한 게 없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스탈린도 뭐 소련에서 그래왔고 중국에서도 대약진 운동이랄까 문화혁명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초안전도 비슷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국가사회주의, 나치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국제사회주의는 소련이에요. 전체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마 직접민주주의. 우리가 직선제를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동의하는 바이지만 사실은 직선제 그 자체가 민주주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의제가 원래 원칙입니다.
대의제가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잠깐 읽었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대표되는 1776의 정신은 창조 질서와 천부 인권을 인정했던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공감을 해야 해요. 서구에서는 일단 다 공감을 해요. 서구의 자유민명을 누린다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무신론자들도 그래도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서구가 이렇게 자유를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 배경에 기독교적인 사고가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1789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1789의 정신은 창조주와 그 질서 대신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최고 존엄으로 추대해서 인간이 유토피아적인 어떤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뭐 많이 우리 정치권에서 지난번에 사용이 됐었죠. 근데 놀랍게도 북한 헌법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 주체 사상을 언급하면서 1789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독교 청산입니다. 기독교 문명 청산이에요. 문명 청산. 기독교 종교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그 문명.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그레고리안 캘린더 이것도 기독교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싹 다 청산하는 겁니다. 과거는 없어. 역사는 없어. 역사를 폐지하라. 공산주의의 세 번째 그건가요? 역사를 없애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거만한 생각이죠. 이것을 뭐 성경에서 그 어떤 스피릿일까요? 이 1789의 정신을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저는 딱 이 구절을 찾을 것 같아요. 시편 4절인데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여 그러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것이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교만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든 뭐 도덕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말을 아직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디론가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볼테르나 루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 근데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를 버려 놓고 어디로 딴 우주를 만들러 가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야 돼. 자치해야 돼. self-govern. 자치해야 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은 그 모든 사상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교만한 얼굴들 대표적으로 몇 개 가져왔는데 이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니므롯이 뭘 짓냐면 바벨탑을 지어요. 바벨탑. 최초의 정부라고 했어요. 인간 정부. 최초의 인간 정부가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대사에서 그거를 니므롯이 이제 짓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는 친근하죠. 김일성, 김정일이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와 레닌, 엥겔스 그리고 레닌 있고요. 이 누군지 아세요? 이따가 나와요. 아주 기괴한 인물입니다. 여기는 볼테르예요. 볼테르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지만 이제 마지막에 변질이 돼서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의 배경이 되는 그 사상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지은 바벨탑인데 바벨탑의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창세기 11장 1절 2절입니다. 자,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꼭대기에 닿자.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목적이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각지 살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창조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제 모이지 말고 우리끼리 딱 이렇게 가둬놓고서는 일단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3장에서 뱀이 속삭였던 목소리가 뭐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꾀하는 거죠. 하늘 높이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이제 인간의 원죄, 3정에 나오는 원죄의 이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을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고요. 인간 스스로 숭배하는 것이고, 지상천국을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나누시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지방과 나라. 이렇게 나와요. 네 가지. 언어와 민족과 지방과 나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순서가 바뀌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우리가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글로벌 리스트라고 할까요?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민족의 구분을 없애자. 민족주의가 너무나 많은 폐해를 끼쳤기 때문에 민족의 구분을 없애자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정신의 뿌리에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국 바벨탑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I가 발달했으니까 언어의 장벽을 없애자.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뭐 통역기로 다 통하죠. 그죠? 통역기로 통하고, 핸드폰만 있으면은 뭐 모든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요. 그 언어 통역기 앱, 통역 앱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 앱의 이름이 바벨이었어요. 바벨. 바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악한 사람들은 아니야. 뭐 악한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어쨌든 그 사상이 그 뿌리에는 모든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한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땅의 민족의 그 구분선을 자꾸 폐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모든 인간한테는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차단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경향성들을 최대한 많이 차단한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삼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모든 경향성을 계산해서 다 차단해버리자라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결국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폐해를 끼쳤던 공산주의의 전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공산주의 그 이론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마르크스가 만들었는데 마르크스가 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 활동을 했던 바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베프라는 사람하고 실뱅 마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마레샬과 바베프의 작품을 그대로 표절했다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 그들이 주장했던 바는 결국에는 사유재산의 폐지, 역사의 폐지, 가정의 폐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1789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언제 썼죠? 1848이잖아요. 1848. 그러니까 60년, 70년 전에 이미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태동을 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프랑스와 노엘 바베프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바베프 이렇게 치면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가 나와요. 가장 먼저 제가 찾아보니까 노동자 연대에서는 이 바베프를 아주 흠모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가에 가면은 캠퍼스 서클에서 바베프를 공부해요. 위대한 사상가라고 마르크스 이전에 최초의 공산주의자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바베프랑 마레샬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두 명이서 무신론 사전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사전은 다 기독교의 침투 때문에 변질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사전, 우리의 언어부터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죠. 언어를 자꾸만 아까 자유라는 말을 뺏긴 것처럼 언어를 자꾸 혼란을 시켜가지고 새로 언어를 만들자.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적인 요소들 아니면 전통 질서를 존중하는 요소들을 다 빼버리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티컬 시어리라 그래서 비판이론이죠. 모든 사회의 모든 질서들을 한 번씩 비판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비판하고 질서도 비판하고 모든 그런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 이 바베프랑 아까 마레샬이랬다 그랬죠? 마레샬이라 있는데 둘이서 이제 조그만한 이 서클을 만들어요. 서클 이렇게 동아리 같은 거를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이 있고 지롱드가 있잖아요. 지롱드파. 자코뱅 중에서도 정말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비밀 서클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비프랑 마레샬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LHSD, HSD라고 이제 불렀어요. 프랑스 말로는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옴상스듀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신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HSD, HSD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기독교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교회를,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요. 교회를 인간 이성의 신전이라고, Temple della Razón et della Philosophie, 인간 이성과 철학의 신전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평등 박애, 이것도 이제 원래는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자유평등 동지애입니다. 형제, 프레터니 때는 형제인데, 그 형제 이 끝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울라모트라는 말인데, 여기 있죠. 울라모트. 자유평등 동지애 아니면 죽음을, 울라모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기 동지가 아니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생각하는 평등에 맞지 않는 그 동지가 아닌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죽죠. 60만 명. 귀족들은 그 중에 1%도 안 돼요. 전부 다 누구였냐면 농민들을 죽였어요. 농민들.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됐습니다. 농민들. 그리고 이제 볼테르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볼테르고 루소예요. 루소. 볼테르, 루소. 볼테르와 루소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모든 철학가들은 다 기독교였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반기독교 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됐냐면,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리스본 지진입니다. 리스본. 국제정치, 국제학에서 또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리스본이라는 곳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굉장히 성스러운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의 60% 이상이 죽어요. 인구의 60% 이상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 80%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건을 보고 유럽의 전체가 놀란 거죠. 이렇게 유럽 전체에서 가장 이 믿음이 좋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다들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철학가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볼테르가 리스본 지진을 보면서 이 참혹한 이 상황을 보면서 신은 과연 있는가 이걸 의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실하게 따랐던 그 이 기독교 신앙을 이제 부정하는 시를 씁니다. 리스본에 대한 시를 써요. 그 시가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떠나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제 이 시편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에 대해서 루소가 볼테르 자기 친구가 이 시를 쓴 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엄한 소리를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반박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아요. 볼테르와 루소의 이 서신 교환이 이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서신인데, 그런 이 주고받는 이 편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셨구나 이러면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디이즘, 영어로 디이즘인데, 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랑 관여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주를 만들러 가셨나 보다. 그리고 우리끼리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자연 이치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더 이상 우리를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치, 셀프 거버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을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루소가 볼테르한테 뭐라고 제언을 하냐 하면은 이 편지 서신의 마지막에, 당신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회는 이 교리문답, 그죠? 교리문답과 이 신앙,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의 모든 질서를 구축해 왔는데, 일단은 신이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으니까 우리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교리문답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캐터키즘,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리문답을 외우게 하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틀은 그대로 놔두되
그 안에 있는 신에 대한 신앙은 싹 빼버리자라는 것을 루소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루소. 그래서 볼테르가 실제로 교리문답, 인본주의 교리문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볼테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철학가들 사이에서 유행이 됩니다. 캐터키즘, 교리문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그 용어를 채택해가지고 인본주의 교리문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막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하나님 없이 사람끼리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 철학적인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북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결국 이 정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규율을 만들고 주체, 사상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우리 한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시민 교리문답이라고 이제 표현했네요. 인본주의 교리문답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인데, 레미제라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보면 안 되고요. 사실 교과서에서도 이런 거를 다루질 않아요.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그냥 근대 혁명의 시초가 되거나 시민 정치 현대 근대 사회의 어떤 최초 혁명 정도로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한 비기독교 또는 반기독교 기독교 청산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다 둔갑을 했고요. 자코뱅의 리더였던 로베스피에르, 그죠?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제복을 입어요. 사제복.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특히 농민들, 그래서 농민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농민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 깊으니까 기독교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농민들이 어쨌든 교회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교회가 노트르담 성당이든 뭐든 교회가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유평등 박에 이렇게 박아놓고 인간 이성과 철학의 신전이라고 이렇게 다 바꿔놨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맨날 그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어디에서 고해 성사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습관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철학, 이 개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래 나한테 고백해. 내가 인간 이성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사제복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성경 대신에 아까 말했던 볼테르의 철학책을 읽고 완전히 다른 신앙을, 완전히 다른 종교를 하나 창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인간 이성이라고 딱 최고 존엄을 딱 추대했잖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가가 종교를 폐지해버리고 기독교를 폐지해버리고 우리 사회의 최고 존엄은 인간 이성이다 라고 딱 말해요. Supreme Being이라고 표현해요. Supreme Being이라고 딱 표현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라든가 종교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Supreme Being을 결국에는 종교화 시켜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된 것이 프랑스 혁명의 기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흔적들이 프랑스에 가면은 많이 남아요. 200년 이상 된 건물들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잘렸는데 재밌는 또 사실이 있어요. 이 인간 이성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숭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기독교에도 십자가 이런 모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하려고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형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뭔가를 종교심을 북돋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성이라 하더라도 인간 이상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라 그래가지고 인간 이성의 출발점인 아테네 신화를 빌려와서 여신을 딱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자 그림이 아니라 실제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에다가 이제 화장을 시켜놓고 옷을 입혀가지고 인간 이성이다라고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누구를 썼을까? 이거를 찾아보면은 또 기막힌 게 뭐냐면은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했던 창녀를 거기다 딱 세워놓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알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사실 여기 설명은 안 나와요. 기록은 그냥 유명한 창녀를 세워놨다라고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것은 이 기독교를 청산을 하기 위한
기독교를 집단적으로 이 사회에서 조롱하고 그런 것을 이제 야기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청산이면서 기독교 조롱이었다. 이것은 반기독교 종교 운동이었다. 반기독교 종교 운동이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사탄 숭배적인, 그죠? 실제로 사탄 숭배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탄 숭배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매달아요. 그죠? 거꾸로 그리고 초 같은 거 성당에서 많이 쓰잖아요. 하얀 초가 아니라 까만 초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서 읽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인간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 시켜가지고 신이라고 이렇게 모시는 습관들이 이제 사탄 숭배 교회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페미니즘이라든가 이 68 혁명에 비롯된 이 뭐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젠더 이데올로기, 화장실, 남녀 구분 없어 이런 거. 이런 것은 현대 사회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르크스가 실패를 했으니까, 경제 사회주의는 실패했으니까 문화 사회주의라는 개념에서.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초창기부터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이미 그 젠더 이데올로기와 가족 파괴적인 성향들과 페미니즘, 이건 벌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좀 더러운 얘기인데 이 팔랑스텔이라는 거예요. 샤를 프리에라고 하면은 우리 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요. 근데 프리에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사상가였는데 이 사람이 고안했던 하나의 유토피아, 이상사회가 뭐냐면은 모든 인류를 2000에서 3000 단위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건물이 몇 층이 돼야 되고, 그 공동체 2000명이 사는 건물이 몇 층이 돼야 되고, 어떤 쉐입으로 돼야 되는지 이렇게 딱 디귿자로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유토피아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어떤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모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사회를 만드는데 이게 아주 그 당시에 히트작이었어요. 지금도 히트작이에요. 팔란스텔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데 팔란지랑 모네스터리를 결합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든 겁니다. 팔란지는 군대의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대대 이런 거, 대대 또는 연대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모네스토리는 뭐예요? 모네스토리, 수도원이죠. 수도원. 이걸 두 개를 군대와 수도원을 결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이상사회를 만들었는데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살 수 있는 단위의 인간 사회입니다. 여기에는 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층에는 뭐가 있는지 하는데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욕구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욕구가 뭐냐면 성욕구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성욕구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라 그러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 이거를 막 휘황찬란한 언어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밌는 예가 있냐면은 더러운 일이 있을 거 아니까 사람이 살면은 뭐 똥을 치워야 되고 그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누군가는 결국에는 이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성욕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춘기 남자 아이들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사춘기 남자 아이들한테는 똥을 만지거나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욕이 분출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뭐 이해가 됐었나 봐. 그 당시에는 히트작이었던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일들은 그 남자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자기네들도 좋고 사회도 좋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이상사회예요. 팔란스테리라 그래가지고 이거 배워요. 아직도 철학에서 대학 가면은 이거 배워요. 야 그럴듯하다라고 하면서 성욕 기반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라캉이라든가 후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이 리비디널 레셔널리티 성욕 기반의 사고 이런 거를 철학적 용어라고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프리에로부터 그 철학의 계보가 쭉 있는데 그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결국에는 기독교 서구 전통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그냥 뭐 동성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귀여운 거고 여러 가지 뭐 다성애도 있고 그 뭐예요? 소아성애도 있고요. 소아성애 그리고 이 세디즘 이런 것도 있고 세디즘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와요. 또 이것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사디라는 아주 진짜 지금도 금서예요. 금서. 지금도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그 책에. 그 책을 쓴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서 쓴 거예요. 다 성욕으로 다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소아성애. 그리고 또 뭐예요? 저 동물. 그 뭐라 그러죠? 동물. 수간.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 안 된다. 이런 타부를 다 없애버리고 성욕대로만 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를 좀먹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현대에 있는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1789의 정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의 열매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1848년에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에 기반해서 이론을 만들었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고 정치 형태로는 최초로 1917년 물론 그 전에 1948년에 파리가 있었어요. 파리 꼬민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실패했던 프랑스 혁명을 다시 파리라는 소도시에서 만들어보자라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마르크스의 그 철학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그 책을 쓰자마자 바로 그것을 채택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데 실패하죠. 실패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한 사례가 소련입니다. 1917, 1917년 소련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공산주의로서 성공을 한 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하고도 직결돼 있죠. 한국하고 직결돼 있는데 대만 장개석 이 자유군대를 바다 건너로 쫓아내버리고 이 마오쩌둥이 이제 힘을 잡는 그 과정이죠. 그것이 조금만 빨랐다라면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다 패했겠죠. 그죠? 한국전쟁에서 패했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북한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1948년에 정부를 수립을 했고, 50년에 통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적화 통일이죠. 적화 통일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68 성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요. 독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연결도 돼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미국에서도 68 혁명이 일어납니다. 히피들의 이제 반란이라고 할 수 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성혁명이 일어납니다. 68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뿌리는 후리에 프랑스 혁명에도 물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때 막 일어나는데, 68 혁명이 어떻게 촉발됐는지는 아시죠? 결국에는 그것도 성욕입니다. 여자 기숙사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느냐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남자 기숙사에 들어오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어. 그러면서 성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한 학생들이 그러면서 통금 시간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을 됩니다. 여자들이 기숙사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벽돌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촉발이 되는 겁니다. 파리 본 대학인가?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이 프랑스 전체로 이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성욕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17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2017년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안녕하세요. 촛불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주사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대학가에서 다 그 난교 파티하고 막 그랬던 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광화문에다가 단두대 막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던 모르든 간에 어쨌든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성이 판단하고 아는 것 그 이외에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은 결국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돼서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 고려대학교에서 맨날 마르크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약간 뜸해졌는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025년에도 이제 하는데 꼭 고려대학교에서 뭐예요? 그때 그 전국의 노동자요 그대로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 뭐 금속노조니 뭐니 뭐 다 모여요. 그대로 와요. 그러면 학생회에서 플랜카드를 겁니다. 전국의 노동자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모셔와요. 그러면 거기서 고려대학교에서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술판. 그 옛날에 그 운동권 시절에 80년대 말에 있었던 그 운동권 정서들을 잘 이렇게 막 부추기고 술판 막걸리 엄청나게 막 폭탄주 막 마시면서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서 이제 낮에는 공부하는 거죠. 낮에는 마르크시즘. 아까 말했던 바베프 이런 사람들 막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결국 그 안에는 성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이야기들도 많고 뭐 이상사회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날 밤에는 거기 뭐 호텔 주인들이나 다 얘기해 보면은 그날 밤에는 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원숭이도 이해하는 시리즈예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시리즈. 한때는 베스트셀러도 됐어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주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뭐 사회주의 이런 게 막 있는데 이 제목만 봐도 이 사람들의 이 정신이랄까요? 이 사람들의 사상의 배경을 딱 알 수가 있죠. 원숭이도 이해하는 책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책은 좋은 책이에요? 나쁜 책이에요? 그렇잖아. 아니 우리 사람인데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은 그거는 내용이 없는 책이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책이겠죠. 그런데 그걸 자랑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원숭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진화론이고 어차피 유물론이고 어차피 먼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요. 원숭이도 쉽게 써줄게. 선동하는 책이죠. 그죠? 거짓말밖에 안 써있다는 것을 표지에서도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라니까요. 도서관에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 다 있어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시리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미 어린아이들부터 이런 것들이 다 물들어서 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죠. 1789 정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북한입니다. 북한. 유물론, 무신론은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민민대중의 자주성. 개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개인이라는 어떤 인간 한 명 한 명에 있는 주권, 주체의식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기독교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 또는 요즘에 인간과 AI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 창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믿음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어떤 신념에서 지금 서구 문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서구 문명이 없으면 도덕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그냥 뭐 힘센 사람이 최고라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 헌법도 개정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다가 소련하고 스탈린 쪽에 가까웠다가 중국하고 또 가까웠다가 미소 전쟁이 갈등이 있으면서 노선을 타다가 결국에는 주체 서상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끼리의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이렇게 아예 김일성 김정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개종해가지고 김정은도 거기에 넣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중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우매화 시키는 거예요.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각성하면 안 돼. 계엄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몽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 멍청해야 돼. 멍청하게 이렇게 있고 말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또 우리 젊은 애들 들으면 또 맞다고 막 선동되는데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개인의 존엄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 이유는 그 집단 그 자체다라고 막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다 웬만한 전체주의 국가들은 다 실패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자유 경제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철통 이렇게 막혀 있는 나라가 참 신기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 민족, 그 북한 사람들이다라는 게 많은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한국에 사는 보수주의자들한테 많은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대한 거짓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특히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신은미라고, 신은미. 아주 정말 악랄한 여자예요.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고 실제로 간첩이나 마찬가지인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길남 다음 주인가? 노길남 씨 아시죠? 노길남이 죽은 지 5년이 됐다 그래가지고 5주년 행사를 또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따르면서 북한을 아주 추정해요. 북한에도 자주 가고. 그런데 이제 신은미랑 이 친척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입국 금지가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근데 이제 문재인 때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많은 거 가르치고 세미나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때 또 차단했다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다. 평양도 가보니까 살만하더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거기라고 뭐 무슨 이상한 무슨 우리가 희화해가지고 막 감옥처럼 그려놨지만 거짓말이다. 가보니까 거기도 쇼핑몰 있고 거기도 맥도날드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그렇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우리가 탈북자들이나 또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언론 보도와 여러 가지 증언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에 미국인들이 많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덜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고 북한의 행태, 핵이 제일 크죠. 미국에서 볼 때.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맨날 저기 북한을 못 살게 굴고 북한을 둘러싸고서는 핵을 개발하고 핵우산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하려고 북한은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조로 보기 때문에 악이 창궐하면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그 주변에 어떤 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BLM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있을 때 Black Lives Matter 이런 미니애폴리스에서 갑자기 무슨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주의자들이 같이 데모에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더해 이렇게 말. 인권 침해는 미국도 더해 이렇게 말하죠. 최근에 한국의 유학생들이 지금 막 추방당하는 거 아시죠? SNS에 올렸던 글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친구들이 하마스 캠퍼스에서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디 클럽에 와라. 걔네들이 또 돈이 많거든요.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만 모르는 척하지만은 소로스 이런 데 재단에서 오죠. 어쨌든 그런 그 캠퍼스 그 동아리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다닐 때 그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있었던 무슨 전쟁학 동아리 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가난한데 저기는 항상 돈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먹을 게 많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클럽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동성애 LGBT 클럽이 있고 또 이 팔레스타인, 신팔레스타인 그룹들이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 거기 가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거기에 대한 반복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스크 쓰고 한번 시위했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얘네도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알겠어요? 아이고, 그냥 유행처럼 보이니까 따라갔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국이 더 심하다. 서구 문명, 이스라엘이 더 심하다라 그러면서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희석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항상 쓰는 게 이제 평화주의, 그죠? 정전협정 이런 거 많이 쓰죠. 평화주의죠. 그저께 문재인이 와가지고 또 저기 국회에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겁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지금 저기 계엄 세력 때문에 뭐 내란 세력이라 그러죠. 내란 세력 때문에 또 우리가 뭐 민주주의 퇴행을 걷고 있다 뭐 있던 소리 했는데 결국 그 말인 거예요.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 수 있는데 저기 미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뉴욕에서는 북한의 외교관들이라고 말하는 그 첩자들이 계속해서 이 노길남이라든가 이 신은미 같은 사람들한테 지령을 하다를 합니다. 실제로 지령하다 어떻게 해라. 지금은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을 지들 숨기지도 않아요. 자기네들 세미나 있으면은 북한 외교관 초청해서 합니다. 그리고 뭐 사사세 뭔지 아세요? 사사세? 노무현 재단 웹사이트 가면은 사사세라고 돼 있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 사는 세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우리는 보통 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선동 구호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었던 HSD. 롬상스듀.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 그거랑 똑같은 스피릿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구호 안에. 사사세. 촛불행동 마찬가지였고, 6.15 남측위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활동을 하죠. 6.15 공동선언을 토대로 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종북 행사, 종북 몰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 기분 나쁜 얼굴이니까 넘어가는데요. 그 당시 했었던 이야기들. 인권 문제를 자꾸 우리가 들춰가지고 북한한테 망신 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들도 막 했었고요. 그리고 인도주의가 이제 또 휴메니테리아니즘이라 그래서 북한의 이 쌀이라든가 북한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거기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따뜻한 인도주의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보내주는 식량이 이용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제발 좀 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 말을 들어야죠. 왜냐하면은 식량이 생기면은 그게 아이들한테 가긴 가요. 마을에 가긴 가는데 이게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이 있으니까 이 배급제가 끊기면서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배급제가 실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망하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는데 이 주체사상의 이 체제가 근데 자꾸 이 식량을 줌을 통해서 그 식량을 통해서 이 통제 수단이 이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결국에는 이들을 더 옥죄는 결과를 맺는다. 이건 뻔한 사실인데도 자꾸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아직도 우파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북한에다가 식량 보내는 거는 오케이를 하고 거기 또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북한에 가고 싶어가지고 갈 수가 있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그때 이제 식량 전달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한국 사람 못 가는 북한에 한번 갔다 왔다라는 또 이런 이상한 또 그 자부심이 생기고 또 가가지고 또 뭘 당하는지 몰라요. 무슨 미인계 이런 거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갔다 오면은 다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 말 해요. 거기도 사람 살더라. 이런 말 항상 꼭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패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선동을 하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는 게 멍청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평화와 안보, 우리가 뭐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COI 보고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커비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북한의 2013년도죠. 15년 전이라 벌써.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냈는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탈북자들을 포함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COI, Commission of Inquiry라는 COI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가 전체 한 뭐 500장 정도 되는데 요약 버전이 있어요. 20몇 쪽인가? 요약 버전이 있는데 요약 버전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COI 리포트 15년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이상한 소리 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런 거 좀 뿌리고 뽑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반인도적인 나라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치보다도 더하다. 나치가 세상에 가스챔버에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나치에 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놀랍도록 유사하다. 사형, 노예화, 기아, 성폭행, 강제낙태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하다. 이것은 사회주의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게 아주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를 생각할 때 처음에 의도는 좋았잖아. 의도는 좋았잖아. 그래서 평등 사회를 꿈꾸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 했던 것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피해를 주려고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유엔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정부가 차별을 조장하는 거예요. 성분제 아시죠? 성분제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차별을 조장해요. 서로 차별하도록 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등급이 나요. 등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장을 합니다. 일본에서 사실은 배워온 거가 많아요. 일본의 에도 기간 그 시기에 세 가족을 묶어가지고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가족 중에 한 가족이 뭐 막부를 비난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세 가족 다 죽여버렸어요. 말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거죠. 북한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해왔고요.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고, 뭐 여성 장애인 차별하는 거는 뭐 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없죠. 이동할 수가 없고 항상 뭐 통행증 같은 게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런 건 뭐 기본권이 침해라고 그래요. 식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식량권을 이것도 생각할 때 의도는 좋았지만은 이게 배급이 실패한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식량을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결국에는 통제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실패한 정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권 침해는 뻔하고요. 자유적인 구금, 고문, 그리고 사형 이런 것들이 재판이 없이 그냥 인민재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많은 너무나 끔찍한 뭐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가장 계속 주장하는 건데 일본의 그 사람들 실제로 해외에서까지 납치를 해간다는 거죠. 해외에서 해변에서 납치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6.25 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려갔고 그 뒤로도 독일에서도 뭐 유인책으로 뭐 가고 그랬었는데 일본에서 민간인들을 데려갔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의 반인도 범죄다. 반인륜 범죄. 것이고요.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의거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조장한 이
반인도 행위다라는 것이죠.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등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 배고픔,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유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아를 유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이점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이며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주장하라고 있고 자국민 보호 책임을 당연히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ICC에 회부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제 COI의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유엔이 항상 그렇듯이 네이밍 앤 블레이밍만 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COI 종이 쪼가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나라는 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못하니까 중국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를 근데 내비치면 탄핵당해요.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북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 북한 동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 탄핵당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적화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현대판 노예 최고 지수를 계속 찍고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유지수, 프리덤 하우스라는 곳에서 자유지수를 매년 매기는데 항상 꼴찌였어요. 항상 꼴찌였어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이게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김정은 시대라고 해가지고 얘가 뭐 여기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조금 현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 막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막 대화가 되겠네 그렇게 막 말하면서 막 만나 그랬잖아요. 심지어 트럼프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아니다, 똑같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논문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김정은 시기에 그 전에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했던 핵도발, 미사일 도발을 훌쩍 2배 이상 뛰어넘었어요. 김정은에서. 훨씬 더 짧은 통치 기간에. 그런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종교다. 아까도 말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 그랬죠. 똑같아요. 북한도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다른 종교로 태어난 거예요. 주체수령교라고 하죠. 주체수령교. 그냥 주체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 사상에 황장님이 만든 주체 사상과 이 수령론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수령론이라고 이제 주체수령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가 창시가 된 것이고 종교의 여건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종교 여건을 다 채운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위로 등극이 됐어요. 12위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종교의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아까 성욕, 리비디널 레셔널리티 있잖아요. 성욕 기반의 사고처럼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사고를 하냐면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곧 그 전체가 하나를 위하여 할 때 그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심지어 달력도 김일성이 태어난 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주체 0년, 주체 1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안 써놨는데 환율 있잖아요. 한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한때는 1달러가 415원에 딱 맞춰졌어요. 415원 뭐예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달러가 딱 맞춰진 고정환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이 딱 이 김일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일성은 곧 사람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사회인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김일성이라는 그 한 사람, 백주 혈통으로 딱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김일성이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그죠? 강반석이라든가 이 기독교적인 이 업브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 체제를 세우는데 이용을 한 겁니다. 그죠? 유일사상 10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10계명에서 배워온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래서 반기독교적이다. 그냥 기독교를 안 믿어 정도가 아니라 역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아까 사탄 숭배 교회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하얀 촛불이 아니라 까만 촛불을 쓰고 성경 대신에 다른 책들을 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북한을 바라보면은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지만은 이 종교인들을 특히 유독 많이 학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학살했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화위에서 이제 발굴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1145명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이 죽였는데 이제 막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그동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말을 또 거짓말을 했었어요. 북한 군한테 살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하면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어떤 데는 보상을 주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경한테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 그러면은 다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보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상이 있잖아요. 이거 조장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집단 역사 기억을 왜곡하는 조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북한군한테 살해를 받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우리 할아버지 죽였다라고 증언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1억이 떨어져요. 몇 억이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왜곡된 게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수두룩하다. 김대중 때부터 그런 것들 만들어 노무현 때 진실화웨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잡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증언을 했던 것을 또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제서야 박명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이것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미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잡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거기선 다 쉬쉬하는 거예요.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래 다 쉬쉬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잡으려면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벌여놨습니다. 마르크스의 사탄주의적 배경인데요. 이게 이제 용어가 아무래도 사탄, 기독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도 이해할 때 봤을 때 상당히 악마적이다. 악마적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꼭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기독교인이더라도 어쨌든 바깥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괴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마르크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가 마르크스 하면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있고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가 있고 자본론이 있죠. 자본론. 그죠? 자본론이 있고 몇 개 책이 있어요. 저는 다 보지 못했지만 한 20권이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그 외에 한 80권이 더 있대요. 출판되지도 않은 책, 매니스크립트만 남아있는 책,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작품들이 80권이 더 있대요. 근데 그 책들은 뭐냐면은 시집 또는 희곡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시집과 희곡이 많아요. 문학 작품이 많다는 거죠.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마르크스의 꿈은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은 문화나 문학의 특징상 그 인간 내면에, 인간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상적 배경이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시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어떤 뭐 철학적인 글보다 그 사람의 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리처드 먼브란트 사람은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공산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고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구출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순교자의 소리, VOM, Voice of the Martyrs라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단체는 지금 한국에서도 활동합니다. 북한 사역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많이 알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탐구를 해보니까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정치 철학과 경제학 외에 신학, 문학 작품이 있다는 걸 보고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였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래서 마르크스 앤 사탄,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VOM,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번역 출간한 책이 있는데 꼭 짧아요. 짧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학술적인 책이에요. 상당히 이 근거도 탄탄해요. 그런데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아우, 당신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렇게 고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목사니까, 학자가 아니라 목사니까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서는 그냥 하나의 간증거리로 치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이 폴 캥고르라는, 제가 레이건 11이라는 책을 처음 번역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레이건 11 내시고 나서 최근에 한 4년 전인가? 그때 The Devil and Karl Marx를 쓰셨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각주만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술적으로 탄탄한 책이에요. 그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왜 마르크스는 진짜 사탄 숭배자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근데 문제는 한국말로 번역이 될 리가 없죠. 제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번역이 될 리가 없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몇 개 드릴게요. 이 사람은 뭐냐면 폴 캥고르라는 사람은 레이건 11도 썼지만은 정치인의 영적 정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God and Bush, God and Reagan, God and Clinton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인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외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청소년기부터 유아기부터 들어가가지고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spiritual biography라고 그래요. 영적 정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이 뭐였냐면 God and Marx였어요. God and Marx.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악마를 숭배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The Devil and Karl Marx 이렇게 바꿨어요. 이 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마르크스의 배경이야 뭐 약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대 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 출석했고 10대 때 쓴 저작들이 있어요. 10대 때도 천재였어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투철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망가지냐면은 대학 가서 망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청년들도 많이 망가지. 대학 가서 망가지는데 대학 가서 어딜 가냐면 신학과를 가서 망가져요. 신학과에 가는데 신학 교수 때문에 망가져요. 신학 교수가 무신론자였거든요. 신학 교수가 무신론.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브루노 바우라는 유명한 신학 교수를 만나는데 그 신학 교수와 함께 뭘 만드냐면은 무신론 잡지를 만들어요. 무신론 기록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아까 말했죠.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 그 볼테르랑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바베프랑 실뱅 마르샬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 사전을 만들었다. 그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신론 기록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교수랑 함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신앙은 당연히 변질되고 사탄 숭배적으로 이제 흐르는 것인데 그 공산주의 사상 외에 많은 현곡과 희곡들을 많이 썼어요. 피들러, 우리나라 말로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라넴 이런 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평생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항상 몸에 종기가 가득해서 온몸에 종기가 항상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공산주의 선언 1848년에 출간된 공산당 선언을 쓸 때 당시에 자기 상황을 자기 친구 누구예요? 엥겔스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엥겔스한테.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뭘 쓰고 있냐면은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걸 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 선언, 매니페스토가 아니라 원래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제목은 뭐였을까요?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Communist Confession of Faith를 쓰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정치 사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 체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써요. 앵겔스한테 쓰는데 또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몸에 항상 종기가 많은 거는 친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거를 쓸 때만 되면은 이상하게도 내 등에 있는 종기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종기가 분출을 한다는 거예요. 흰 고름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편지에 써요. 이상하죠? 아주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죠? 신기하죠? 뭐 더 이상 뭐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고, 뭐 그 공산주의 선언 보면은 가장 먼저 폐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르주아 패밀리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을 폐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돈 탔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결국 자기는 평생 부모의 돈을 탕진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의 돈을 탕진한 다음에는 자기 장인어른의 돈까지 탕진했고요. 그게 다 탕진한 다음에는 자기 친구의 부모, 앵겔스의 부모의 돈을 탕진해서 썼어요. 너무나 위선적인 삶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아내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미워했지만 아내 사이가 안 좋은데 아내를 저주하고,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 장례식도 안 갔는데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시간 맞춰서 갔어요. 상속을 타려고.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르크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마르크스 전기 작가들이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셋이 있었는데 딸 둘이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데 남편들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겁니다. 동반 자살을.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기 마르크스 딸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건데, 그것도 마르크스를 너무 사랑해서 마르크스가 말한 그 유물론 철학, 그 사회주의 철학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 혼자 죽지. 마르크스 딸까지 죽여요. 그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아무런 자책을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위 중에 한 명이 흑인 혼혈이었어요.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주 경멸하는 그 표현으로 네그릴로라고 불렀습니다. 니그로와 고릴라의 합성어입니다. 니그릴로라고 불렀어요. 정말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의 첫 번째 스승은 또 유태인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첫 번째 스승은 유태인이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반유대주의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위선인 이유가 BLM이라든가 Black Lives Matter 이런 애들이 그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마르크스를 굉장히 칭송하거든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하여간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오네요. BLM 운동이 들여다보면은 사회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이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흑인은 열등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고요. 네그릴로. 그리고 이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르크스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얘는 악마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마였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까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12살에 죽어요. 근데 이 아들은 영재였어요. 어렸을 때 5개 국어를 다 습득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였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밖에 맨날 나가서 집필한다고 나가서 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편지를 많이 썼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한테 쓰는 편지 Dear Father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Dear Father 이렇게 쓴 게 아니라 Dear Devil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썼거든요. 영어로 편지 써요. 런던에서 살았으니까 영어로 Dear Devil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를 악마라고 부르면은 아버지가 나를 칭찬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죠? 악마라는 표현을 자기가 악마와 스스로를 일치화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를 싫어하는 의미에서 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아들이 신의 하나 악마님 이렇게 썼고,
아빠도 그의 아버지도 governed by a demon, 악마한테 그 사로잡혀 살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범브란트 목사님 아까 말했지만 사탄 숭배자였다라고 말을 했고요. 로버트 페인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역사학자예요. 캠브리지 대학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 정기를 썼는데 이 사람도 possessed by demons, 악마에 취해서 악마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 파일은 나중에 저기 나눠드리면 되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종교는 인민 대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일단은 비판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68혁명 크리티컬 티오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르크스 때부터 나온 거예요. 벌써 이미 비판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항상 뿌리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질서가 기독교 질서라고 유럽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몇 개 이제 작품들을 몇 개 볼게요.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창백한 소녀, 페일 메이든이라는 시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나는 천국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한때 하나님께 진실했던 나의 영혼은 이제 지옥행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에서 뭔가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사탄과 무슨 거래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얘기 있어요. 심장이 마법에 홀리고 감각이 혼미해졌을 때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다. 사탄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종을 울리면 나는 재빨리 죽음의 행진곡을 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행진곡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 선언이었어요. 그렇죠? 그 공산주의 선언 때문에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왔잖아요. 지난 세기 동안에 그거였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내어주고 사탄으로부터 어떤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지력을 받은 거예요. 그 지력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울라넴입니다. 울라넴이라는 내용에 지옥의 수증기가 나의 두뇌를 채운다. 내가 미쳐서 나의 심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때까지 검을 사탄의 어둠의 왕자가 Prince of Darkness는 사탄을 말하잖아요. 기독교에서 Prince of Darkness가 나한테 이 검을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내어주고 누구의 거래예요? 무슨 거래라 그래요? 이거를 파우스트의 거래라고 하죠. 파우스트의 거래. 파우스트의 책을 보면은 그 소설을 보면은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탄, 악마를 상징하는 사람한테 자기 영혼을 내어주고 그 사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능을 얻습니다. 재능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나의 영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메피스토를 찾아가서 나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말하지만은 안 돌려줍니다. 거기서 끝나요. 근데 거기에서 막 창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갈래로 흩어지는데 결국에는 회개하고 그 영혼을 되찾았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죽어가서 지옥 갔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 파우스트의 소설을 그 거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르크스는 파우스트의 소설을 아주 즐겨 읽었고 거의 외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파우스트라는 소설의 교훈은 뭐예요? 악마한테 영혼을 팔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카톨릭 문학이에요. 원래 카톨릭 문학은 이 사탄이나 지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공포심, 우리 껍데기로 살고 있는 이 현세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카톨릭 문학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문학에서 파우스트가 있는데 파우스트에서 그 파우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그 소설에서 메피스토펠레스, 그러니까 그 사탄이 했던 그 속임수, 그 속삭임, 그것들을 계속 외웠다라 그래요. 계속해서 외우고 자기 친구들한테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어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울라넴이라는 책이 참 기가 막힌데요. 울라넴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을 뒤집어서 철자를 뒤집어서 발음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들 뒤집어서 말하는 것은 어디의 습관이라고요?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울라님이라는 그 데스 메탈 있죠. 헤비 메탈도 아니고 데스 메탈. 사탄 숭배자들의 그 음악하는 메탈의 앨범 중에 울라님이라는 앨범도 있어요. 울라님의 앨범도 있어요. 그 울라님이라는 소설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미성년자의 어린 아이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관을 찾아 헤매요. 여관을 찾아요. 어디 들어가서 결국에는 동성행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동성행각 정도가 아니라 소아성애이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방이 다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방에 겨우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게 마구간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정처에서 돌아다니다가 마구간을 찾아 들어간 거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게 너무나 크죠, 그죠? 아주 조롱. 그래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성행각을 벌이다가 그 어른이 이 남자 아이를 죽여요. 목을 조르면서 죽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파멸 나는 생명의 절규와 함께 온 인류의 저주를 건다. 어둠 속에서 지옥의 틈새가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열렸다. 당신이 너가 떨어지면, 이 아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가 떨어지면 나도 동시에 웃으면서 뒤따라 갈게. 너의 귓전에다가 나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래서 만나자. 지옥에서 만나자. 라고 속삭인다. 모든 걸 삼켜버리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뛰어들어 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게 미완의 작품이고 출판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매뉴스크립트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가 출판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이 사탄 숭배자들이 울라넴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얼마나 이 사상이 추악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캥고르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것들은 참조해 보세요. 폴 캥고르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공산주의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르크스가 쓴 저작들을 읽어보면은 도저히 무서워서 공산주의자가 안 된다는 거죠. 씨가 떨려가지고 공산주의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다른 말을 했죠, 그죠? 레이건은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를 읽은 사람이 아니라 안 읽어본 사람이다. 읽으면은 이게 이제 폴 캥고르가 한 말입니다. 레이건은 좀 다른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파리 꼬민 1848, 1848년에 파리 꼬민이 약간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말씀, 잠언 말씀을 뒤집은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비꼬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대상들 이런 게 나와요. 역사, 영원한 진리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되고 가정. 여기서는 부르주아 패밀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부르주아 패밀리의 구성을 보면은 그냥 가족이에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가정을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전부 다 그 가정에서 길름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야만 부르주아 패밀리가 안 생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가정의 폐지죠. 지금 문화혁명가들이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성을 지우고 사적 소유는 물론이고요. 자기가 지키지도 않았지만은 너무나 위성적인 행동을 했지만 사적 소유를 지워야 된다 그랬고 상속 지워야 된다. 과거를 지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유구한 역사가 있다. 그렇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막 태어났다. 과거의 모든 역사는 다 폐지에 마땅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고 말하는.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그죠?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상들을 알면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알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대학 가가지고 마르크스처럼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가가지고 다 무신론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미리 마쳐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탈린이 결국에는, 스탈린이 아니죠. 레닌이 결국에는 소련을 세웠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련이라는 체제를 만들었는데, 소련은,
완전히 무신론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처음부터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스탈린에 이르러서는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이렇게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militant godless, 그러니까 무신론 군대를 만들어요. 무신론 군대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땅이 크잖아요. 러시아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건데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너뜨리지 않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 했던 것처럼 교회의 틀은 놔두고 그 안에서 성직자들과 수녀들을 한 명 한 명 다 잔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죽이고 성도들이 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모독하고 기독교라는 교리를 조롱하면서 정신세계에서 기독교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문화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런 식으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회 파괴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무신론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이 실제로 수용소에 살다가 나중에 풀려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그 원대한 추진력이었다. 드라이빙 포스였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도 생겨났고 마르크스와 레닌이 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유물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Devil and Karl Marx라는 책을 쓴 거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사탄 숭배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그 결과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이 프랑스 학자들이 정리한 것인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지난 1세기 동안에 20세기죠. 20세기 동안에 1억 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200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6,500만 이 죽었는데 사실 그 이상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8천만 가까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공산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뿌리를 보면은 잠언 말씀에 성경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잠언 말씀에 많은 악인들을 경계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악인 저런 악인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했던 그 악인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께 가자, 우리가 까닭없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근데 우리를 속이냐 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전대,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개개인이 지갑에다가 돈 가지고 있지 말고 여기다가 두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공산주의 철학, 그거 조심하라고 제일 첫 번째 경고했던 악인이 잠언에서 공산주의자라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 철학은 이 프랑스 혁명의 철학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뿌리는 결국 창세기 3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속삭임에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공산주의도 일어났다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휘테크 챔버스라는 유명한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 빨갱이였다가 이제 전향하신 보수주의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이고 이것은 반기독교 종교 운동이자 역기독교 운동이라는 겁니다. 역기독교 종교 운동. 기독교의 반전이다. 반전 패러디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의 실체는 진리를 뒤집는 거고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이자 역기독교이고 반기독교 종교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뭐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네오막시즘도 마찬가지라는 네오막시즘 또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위키피디아에 문화 마르크시즘, 컬처럴 마르크시즘 치면은 극우 세력들이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극우 세력들이 말하고 있는 음모론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 웨스턴 마르크시즘 쳐보세요. 서구 마르크시즘 쳐보면은 우리가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서구 마르크시즘은 곧
문화 막시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문화 막시즘이라는 그 용어를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서구 막시즘을 쓰면 돼요. 아직까지는 변질이 안. 서구 막시즘. 뭐예요? 이스턴 막시즘은 뭐예요? 동양 막시즘은 소련이잖아요. 그렇죠? 서구 막시즘은 서구 안에서 기독교 문명 안에서 암약하면서 이상한 파괴적인 비판 이론이라든가 가정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은 일반 학계에서는 서구 막시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구 막시즘을 기억하시고 서구 막시즘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오 막시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는 뭐 그 역사야 뭐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의 생산 수단을 통제한다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롱마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제도권으로 우리가 침투해서 들어가자. 그래 진지전을 펼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도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사법부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투해서 사상을 개조해 놓고서 그 소수의 인원들이 볼셰비키 혁명처럼 소수의 인원들이 중요한 재판들을 다 꿰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혁명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제도권으로서의 긴 장정이라고 표현했죠. long march. 긴 장정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마오쩌둥의 거기에서 따온 거죠. 마오쩌둥의 긴 장정.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제도권으로 긴 장정을 우리가 전개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반전 운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또는 히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프리섹스입니다. 프리섹스예요. 그래서 성이 왜 남녀 부부 간에만 있느냐? 또는 부부 또는 왜 남녀 간에만 있느냐? 남남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왜 한 사람끼리만 있느냐? 여럿 이런 식으로 프리섹스를 주장했던 게 결국에는 이들의 사상이었던 것을 그 행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벌거벗고 나체 모습으로 데모를 합니다. 항상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항상 그 일대의 호텔들이 다 마비가 돼요. 그리고 미국 가시면은 여러분 한 가지 아시는 게 우리나라 호텔에는 이 뭐죠? 샤워기가 이렇게 호수가 달려 있잖아요. 호스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샤워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공통적으로 호스기가 없어요. 호스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더러운 말이라서 제가 말을 꺼내요. 이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기 전에 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호수를 꽂고서는 배를 씻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때 68혁명 당시에 미국에서 남녀 할 것 없이 어쨌든 다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도저히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청소하러 가보면은 완전 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호수를 없앤 겁니다. 어마어마한 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그 호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호수가 호텔 가면 안 보이던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르크스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새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알렉산드리아 요 얘기할게요.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읽는 책이에요. 최초의 여성 외교관. 근데 이 사람은 공산혁명가였습니다. 레닌하고 같이 볼셰비키 혁명을 같이 일으키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가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가부 장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여가부 장관의 목적은 뭐냐면은 가정을 폐괴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의거해서 모든 가정, 남자와 여자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 전통 가정을 파괴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이론을 펼쳤냐면은 물 한 잔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물 한 잔 이론. 뭐냐면은 특히 여자가 성욕을 해결하는 것은 물 한 잔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접근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욕을 해결하는 것이. 성욕을 해결하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다가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일단 해체하고 그리고 그 성욕에는
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아니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이 성의 관념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것이 이 콜론타이의 목적이었어요. 이런 아이를 지금 첫 외성 외교관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계속 펼치고 이 스웨디시 패밀리라고 이걸 말해요. 난교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구분 없이 하는 걸 왜 스웨디시인지 모르겠어요. 스웨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왜 스웨디시 모르지만 스와핑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 혁명기에 소련에 갔던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조지 오웰 그 기자였잖아요. 나중에 썼던 기자인데 그 당시에 조지 오웰의 기록에 따르면은 일기에 따르면은 오늘도 그 스웨디시 패밀리 현장에 가봤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겠죠. 기자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막 스와핑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성명기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콜론타이가. 근데 레닌이 이것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왜 금지했을까? 이게 또 신기해요. 왜 결국에는 이 가정 파괴 전략이 먹히지 않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레닌이 이것을 막았던 이유가 아직 핌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핌. 그래서 이 인구의 증폭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콘돔도 이 당시 아직까지는 이 상용화가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프리섹스를 다 원하는데 콜론타의 말대로 프리섹스를 해야 되고 마르크스를 충실히 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임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물어나는 거예요. 낙태도 어느 정도까지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러시아 정교회가 또 원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또 아직까지는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68혁명이 나중에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68혁명 때 그때쯤 되니까 피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68혁명이 때가 되어서 폭발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부터 이미 성혁명, 가족 파괴적인 사상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레닌이 억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콜론타이가 초창기 소련에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여가부를 없애고 폐지해버리고 넌 더 이상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가. 그래가지고 노르웨이인가? 어디 유배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외교관이 된 겁니다. 외교관이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 중학교 여학생들은 여성 최초의 외교관이라고 페미니스트 사상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 라이 얘기만 하고 끝일게요. 빌렘 라이, 아까 그 첫 번째 사진 있었잖아요. 교만한 얼굴을 했다는 그 얼굴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68혁명의 최초 이론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오르가즘의 기능 또는 파시즘의 집단 심리, 성혁명, Sexual Revolution, 성혁명,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고, 성혁명 이론가들한테는 교과서나 다름없는 책들이에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긴 얘기를 짧게 할게요. 오르가즘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오르가즘에 굉장히 집착했는데, 오르가즘이 어떤 일종의 우주의 에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르가즘에서 이 분출이 되는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르곤 박스를 만듭니다. 오르곤 박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성행위가 있었겠죠. 그렇죠? 오르가즘을 해야 되니까. 오르가즘을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초창기 뭐가 있었더랬죠? 리비디널 레셔널리티, 성욕 기반의 사고가 있어. 성욕 기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학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모든 정신병을 이 오르가즘 에너지로, 성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오르가즘 에너지를 축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프로이드의 제자였어요. 직계 제자였는데, 프로이드도 야, 너는 너무 심해. 넌 너무 나갔다. 그래가지고 절교를 해버립니다. 너는 내 제자가 더 이상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저 사람의 이론은 너무 기괴해서, 너무 이상해서 우리는 선을 끊을게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에 어디 가냐? 노르웨이로 갑니다. 거의 뭐 도망간 거죠. 노르웨이 가가지고 노르웨이는 좀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이 오르간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누가 그 실험 대상으로 오느냐? 나중에 독일의 총리가 될 사람도 와요. 나중에 독일의 총리가 될 사람이 누가 있냐면 빌리 브란트 아시죠? 빌리 브란트와 그 당시에 빌리 브란트의 여자친구였던 거트루드라는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한 거예요. 오르가즘 실험을 해요.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빌리 브란트는 중간에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여자는 여기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리 브란트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이 여자는 이 라이라는 사람한테 이 일종의 뭐라 그러죠? 이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노예처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미국까지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업적을 또 세워요. 연구 업적을 세웁니다. 어쨌든 그런 신기한 이 빌리 브란트한테는 어마어마한 흑역사죠. 흑역사. 흑역사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반발하고 핍박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나치의 또 억압이 들어오니까 미국으로 유배를 갑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또 이 오르간 박스를 또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기괴하지만 미국은 자유의 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있죠. 사기. 그래가지고 이 오르간 박스를 팔기 시작할 때부터 FBI가 얘를 딱 잡습니다. FBI 잡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에 의거해서 이 2년형을 받아요. 2년형을 받다가 감옥에서 2년 동안에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이 라이의 철학이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을 6톤어치를 다 소각해라. 책을 태우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전무후예요. 이때 빼고는. 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너무나 도저히 더러워서 읽힐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도서관에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6톤어치를 소각해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사람이 메인, 저기 북부에 메인이라는 조그마한 주가 있잖아요. 메인에 여기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메인에 그 자기가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오르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알겠죠. 오르가즘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오르고논이라는 마을을 지은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이런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하가 또 있어요. FBI가 얘를 잡아놓고서는 지하에 들어갔더니 음모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기록들,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사진들이랑. 그런데 오르가즘을 추출하려고 그 오르가즘의 도대체 이게 뭔지 막 집착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면서 아동들을 사용한 겁니다. 아동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뭐 어떤 실험을 했는지는 뭐 알아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거를 뭐 배터리 같은 오르가는 박스 이런 데다가 막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 오르간 에너지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미사일 같은 거를 개발해요. 이 전선들은 오르간 박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무슨 봉 같은 거를 메인이랑 아리조나는 엄청나게 수백 마일 떨어져 있어요. 아리조나 사막으로 향합니다. 이 미사일 지금도 있어요. 미사일 향하면은 아리조나 사막에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오르가즘의 에너지를 저 하늘에다 쏘면은 비를 내릴 수가 있다. 이게 참 도대체가 참 사상의 자유에 좀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오르고논에 가가지고 성혁명가들이 가서 세미나를 열어요. 지금 이 라이히의 딸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사진이 없나?
사진은 요런 거 지금 팔아요. 이게 뭐냐면은 클라우드 버스터라 그래요. 클라우드 버스터 찾아보면 네이버에 가면은 쇼핑몰에 있어요. 수학여행 가도 이런 뭐 파는 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오르곤 에너지 무슨 파? 오르곤 에너지 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클라우드 버스터 구름 지우개라고 불리기도 해요. 유튜브에 가면은 구름 지우개 쳐보면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휴대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구름에다가 막 이렇게 지우개를 하듯이 구름을 이렇게 막 흔들면은 구름이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착시 현상이죠. 구름이 지워진다 그러면서 요즘 어린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이런 거 사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 기원이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사서 장난처럼 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버스터 찾아보세요. 지금 나와요. 클라우드 버스터. 얼마나 이게 어디까지 침투해 와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런 무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름부터가 오르곤 에너지예요. 오르곤 에너지. 이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하고 결합돼 가지고 뉴에이지의 무슨 희귀한 돌들 여기에 무슨 에너지가 있다라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결합이 돼 가지고 이런 거를 개발해 놓은 겁니다. 신기하죠? 지금도 이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거를 딱 전시해 놓고 오르고 저기 메인에 오르고논이라는 마을에 가보면은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 머니 아시죠? 존 머니. 트랜스젠더를 이제 처음으로 실험을 하신 분인데 이 라이머라는 형제가 있는데 라이머가 어렸을 때 이제 포경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둘 중에 한 명을 성기를 잘라버려요. 의사가 실수로.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어떻게 하나? 성기가 없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지만 뭐 무슨 수가 있겠어요? 성기는 이미 폐기됐고. 그랬는데 이 존 머니라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야. 이 사람은 심리학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이 트랜스젠더에 이제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이 또 쌍둥이니까 얼마나 이 쌍둥이들은 이 과학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 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DNA가 똑같기 때문에 많은 실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얘를 여자로 키우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기가 없었는데 남자랑 여자는 사실 아무런 구분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기가 없어. 그럼 여자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여자로 키웁니다. 그래서 여자 옷을 입히고 막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 그러니까 볼티모어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아예 이사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 의사의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와요. 그래가지고 이 존 머니의 실험실로 매일 진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고당한 아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장하고 다니는 아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쌍둥이 형제랑 같이 갑니다. 둘 다 남자인데 한 명은 여장을 하고 있겠죠? 둘 다 같이 가요. 한 명은 성기를 잃어버리고. 둘이 가가지고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이 존 머니라는 사람의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쌍둥이 형제가 여러 가지 성행위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현대 지금 사회에서 이 기록들은 이 사람은 처벌도 안 받았어요. 존 머니라는 사람은. 그런 성학대를 저질러 놓고서도 아직도 처벌도 안 받고 있어요. 버젓이 유명한 학계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겠어요? 결국에는 둘 다 자살합니다. 사춘기가 돼가지고 부모를 얼마나 원망했겠고 이 존 머니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둘 다 자살을 해요. 이런 끔찍한 역사를 써놓은 세력이 바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 마크시즘이라는 겁니다. 문화 마크시즘,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유명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케이트맨의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성정치라는 자기의 콜롬비아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책으로 쓴 것인데 페미니스트들의 바이블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하고요. 슐라밋 파이어스톤, 이 사람도 또 페미니스트들의 바이블이죠. 슐라밋 파이어스톤. 이 사람이 이 사진도 좀 이상하지만은 정신병동에서 찍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미쳐버려요.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사상에 빠지다 보면 미쳐가지고 정신병동에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상은 위대하다고 막 칭송을 하고 있고 아직도 페미니스트들 웹사이트 가면은 이 책을 교과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정신병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적 계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위 계급 프롤레타리아의 반란을 필요로 하듯이, 그죠? 프랑스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반란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그렇듯이 일시적 독재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활동의 생산수단을 점유해야 하듯이 성적 계급,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계급의 제거 또한 하위 계급 여성들의 반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인간 번식력, 생식기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저기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 유명한 애가 뭐라고 외치죠? 자궁은 나의 것 이런 말 하잖아요. 자궁은 나의 것. 이 페미니스트의 구호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철학에서. 이는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 번식력에 대한 통제권을 말한다. 그것은 새로운 집단 생물학과 출산 및 아동 양육까지도 포함한다. 이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여가부에서 하는 게 이겁니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의 최종 목표가 경제적 계급 및 특권의 제거뿐만 아니라 그 구분 자체였듯이, 그래 프롤레타리아와 엘리트와 부르주아의 계급 자체를 없애는 게 그 최종 목표잖아요. 그렇듯이 페미니스트 운동 또한 남자와 여자의 평등뿐만 아니라 그 구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녀 구분이 아니라 남녀 차별이 아니라 성차별, 양성차별의 성차별, 젠더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상적인 근거가. 인간 간 생식기의 문화적 차이라 그러죠.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페미니스트는 서구 문화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의 구성과 더 나아가 자연의 질서까지도 의심해야 된다. 자연의 질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 그 자연의 너무나 자연적인 그 발생 자체를 의심하자는 거예요. 이러니 안 미치겠어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결국 정신병동에 수감되어 있는 건데. 그런 책을 우리가 아직도 탐독하면서 좋다라고 읽고 있어요. 서클에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래서 결국 이 로버트 스미스, 아까 말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 원형, 마르크스 원형으로나 아니면은 그 변질된 문화적 형태로나 스스로의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마르크스가 있고, 거짓 교리가 있고, 유물론 또는 무신론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다. 스탈린, 마오쩌둥, 그람시, 그죠? 아까 말했던 라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짓 희망이 있다. 결국에는 뭐의 체계예요? 종교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gospel, 기독교 복음의 반전 패러디, inverse parody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inverse parody, 반전 패러디물이다. 로버트 스미스라는 유명한 호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구 모든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언론에 이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역할을 했었고, 모든 교과서에 양성이 아니라 성혁명 또는 젠더라는 말로 다 바뀌어서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인이라서 반대할 게 아니라, 물론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반대해요. 그렇죠? 자신들의 신앙 교리와 전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명인이라면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문명인들이 여기에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안에서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그죠? 우남학교라는 이름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워커 장군 죽고 나서 새로 오신 매튜 리드웨이 장군의 그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워커가 죽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 죽잖아요. 크리스마스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새로 미팔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는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는 이 미군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싸우는지 모르는 거야. 왜 한국까지 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다른 주로 가본 적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유도 모른 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1월 달에 전 군한테 내리는 명령, 메모랜덤을 보냅니다. 1월 21일 날 전군 전파 사항 메모랜덤이라고 보내는데 두 가지 제목을 달고 있어요. Why we are here 그리고 Why we fight.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자기가 짧은 문안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이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난 수주 동안에 지금 몇 주 안 됐어요. 12월 달에 왔으니까. 몇 주 동안에 제8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절실한 질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왜 우리는 여기서 싸우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8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여기 있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군인이고 정당한 시민 정부에 의해서 당신들은 명령을 받고 여기 파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논평은 불필요하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 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나의 답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문제가 명쾌하다. 이것은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려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 동맹국 한국의 자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대의 명분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 중요합니다. 서구 문명의 힘,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하는 조국에 미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자유 문명의 힘이 과연 공산주의의 전개를 저지하고 막고 패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자유 문명의 최전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조롱하고 포로들을 쏘고 죽이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의 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이 자유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 이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롬상스듀 기억하세요? 사사세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사세. 사람끼리 사는 세상. 사사세에서 시체처럼 좀비처럼 사라질 것이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싸움, 이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적한 이 싸움은 동맹국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자유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이 전쟁은 우리의 조국이 독립과 명예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가 바친 희생과 도움은 타인을 위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여기 한국에서 제기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왜 싸우느냐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냐 개인의 자유냐에 대한 투쟁이고 우리가 목격한 그 겁에 질린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대탈출을 중단시킬 것이냐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미국에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에까지도 그 절망적이고 비참한 소용돌이가 오게 나베려 둘 것이냐 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문명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 리즈웨이거 장군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간 다음에 지평리 전투인가요? 지평리 전투에서 반전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면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즈웨이 장군의 이 메모랜덤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외우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신으로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그냥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유문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자유를 저기 북한에다까지 그죠? 북한에다까지 퍼뜨리는데 우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운암 학교가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